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는 경영권 분쟁이란 이유로 폭등하는 주식들을 목격하면서 관련 주식을 매수하려는 광풍적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예림당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운영사인 대명 소노그룹이 LCC 항공사 TA항공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에 TA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예림당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116%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예림당은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호재까지 더해져 상승폭을 더 키운 감은 있지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경영권 분쟁 이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 역시 주식시장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례의 경우 MBK 파트너스라는 PEF에 중국계 자금을 통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의혹이 더해지며 국제적 분쟁 이슈로도 부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크게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해 들어 적대적 M&A와 같은 경영권 분쟁 사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 주식 찾기 광풍적 인기에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저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뜻하는 의미에 대해 시황적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경영권 분쟁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며 경영권 탈취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해당 이슈를 시황적으로 해석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관해 시황적 차원의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방송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는 경영권 분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쟁 사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공통점이 파악이 되시면은 세 번째로 이 경영권 분쟁이 갖고 있는 시황적 시사점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이 세 번째 시황적 시사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히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부입니다. 경영권 분쟁 대표 사례로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에 대한 분쟁 사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TA홀딩스하고 대명 소노그룹 간의 분쟁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내용인데 가볍게만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 특정 회사의 지분율을 제가 임의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위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분율 2위 주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는 이 보유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표를 주어지게 하지만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회사로서의 의결권은 이 지분율만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율을 30%를 갖고 있다 하면은 나는 전체 표의 30%만큼 내 견해를 어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영에서는 돈의 힘으로 이 의결권이라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걸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경영권의 주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경영권이라는 것이고 이 경영권을 지키려는 자와 가져가려고 하는 자 간의 대립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 차트 화면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지분율 2등에 해당되는 이쪽 주체가 지분율 1등을 앞서고 싶다. 그래서 지분율을 이렇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주체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분율 1등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분율 2등이 되면서 경영권이 여기서 일로 넘어올 위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고자 한다라면은 지분율 1등에 해당되는 이 주체들이 지분율을 지키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분율 2등에 해당되는 이 주체들은 지분을 더 챙겨서 본인의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주가 상승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때 이렇게 분쟁이 붙었을 때 최대 주주로서의 의결권, 즉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지분율 1등에 해당되는 주체들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더 살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분율 2등에 해당되는 주체들도 보유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있는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늘리려면은 시장에 공개되어져 있는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자도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려야 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도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양쪽 주체가 주식 매수를 동시에 강행을 세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다. 이게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사례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MBK 연합이 지분이 5.34%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려아연 분쟁의 승기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도표를 보시면 돼요. 일단 이 고려아연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는 두 개의 가문이 공동 경영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씨 가문의 오너가 하나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장씨 오너가 또 하나의 뿌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양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들고 있는 지분이 15.65%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뭐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 최씨 오너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이쪽에 우호 지분으로 넣어주고 싶다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현대차, 한화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 더하면은 18.4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씨 오너가의 우호 지분을 다 합치게 되면은 최근 기준으로 34.05%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장씨 오너가의 우호적인 지분으로서 이 영풍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33%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풍만 놓고 보자고요. 그래서 영풍만 놓고 보면은 영풍은 33%고 이 최씨 오너가 우호 지분은 34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떻죠? 34가 33보다 살짝 높죠. 그래서 이쪽이 지분율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뒤집어졌느냐? 이 MBK 연합이라고 해서 MBK 파트너스 이 PF 펀딩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5%를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주체들이 영풍 쪽에 즉 장씨 오너가 쪽에 우호 지분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3에 5.34를 더하게 되니까 총 38.47%가 돼버리게 되면서 이 파란색의 비율보다 빨간색의 비율이 더 높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여기가 이 회사의 경영자로서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서 최씨 오너가의 경영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이를 막기 위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있는 주식을 공개 매수를 통해 더 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도 같이 동시에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지금 히스토리 그리고 진행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시황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들이 그냥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서로 싸운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니켈이라는 금속을 이 고려아연이 재련소로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니켈 같은 금속은 또 2차 전지 재원으로서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뭐랄까 우위성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장시 오너가 우호 지분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 MBK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됐는데, 이들이 지금 중국계 자본을 가지고 이 PF에 참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의 힘을 써서 이걸 이제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우리 기술이 이 중국 회사에 팔려가가지고 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개인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혹은 이제 뭐 경영 분쟁에 의해서 어떤 오너가 가문끼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 기술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게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기본적인 배경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2부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체크하고 두 번째로 TA항공하고 대명소노그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년을 기다렸다. TA 경영권 노리는 대명소노의 속내라고 하면서 TA의 2대 주주로 대명소노그룹이 등장하게 되었고, 향후 약 18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TA항공 경영권 향방이 주목된다.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적극적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7%까지 좁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대 주주, 본래의 경영권의 주인이 예림당한테 있었던 거였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빼앗아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지분을 조금씩 계속 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인 예림당하고 지분 차이가 2.67 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 2.67%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그래서 180억만 더 집어넣어서 지분율의 차이를 더 늘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1등 예림당과의 지분율의 순위가 역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명소노그룹이 TA를 먹으면서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차원에서 또 문제가 있느냐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대명소노그룹이 TA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 수집이 쉬운 항공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켜서 TA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고가의 리조트, 골프장, 회원권 영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조트, 항공, 뭐 호텔, 뭐 골프장, 이런 레저, 이런 활동들은 연결성이 있죠. 연계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원정 골프를 뛰러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항공권 필요하고, 거기서 잠자려면은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일어나면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죠.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영업 활동에 쓰게 되면은 대명 소노라는 회사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자신의 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돌릴 수가 있으니까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권적인 부분, 회사의 이권적인 부분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딥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개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 요게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항공산업의 특성상 여기 보시면은 항공사는 탑승객의 고유 식별 정보를 필수로 수집을 하게 된다. 출입국 심사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항공사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죠. 아무나 그냥 막 뭐 미입국 시키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탑승객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도 가능하고 국외 이전도 할 수 있는 게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승객한테 넘겨주려면은,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이 개인 정보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국 국외 이전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항공 산업이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안보적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소 좀 음모론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특정 나라라든지 특정 어떤 주체들에게 우호적인 기업이 항공 산업을 인수를 해서 이거를 좀 악용을 한다든지, 이걸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가 안보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너무 거창하게 보는 거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특정 회사에 뭔가 기술적으로 혹은 뭔가 안보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하필 이 시점에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기업 약탈 대상으로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상황을 봐보시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영화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현재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또 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시리즈 두 번째 거 라이즈라는 편이 있는데, 그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이 경영권 분쟁의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배트맨 역으로 나오는 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배트맨이죠. 그리고 웨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오너입니다. 오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빌런으로 나오는 악당이 있어요. 그 이 악당이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약탈자 입장입니다. 웨인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확보해서 그 회사를 이제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뭐 적대적 M&A 혹은 이제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그래요. 이 웨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방위 산업에도 굉장히 크게
진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어마무지한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성자 폭탄인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이 이거를 빼앗아서 이 도시 고담시를 박살내 버리려고 폭파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빼앗기 위해 웨인 코퍼레이션을 가져가려고 각종 이제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되니까 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선택한 방법이 백기사를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상에 테이트라는 배역으로 소개가 되는 그 여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웨인 코퍼레이션의 좀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대신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 줘라. 이 사람한테 이 악당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기 악당 편이었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우호 지분을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게 되면서 알고 봤더니 흑기사 약탈자 입장에서 우호 지분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배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 브루스 웨인은 이 웨인 코퍼레이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를 궁금하시면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 보세요. 핵심 기술이 있죠.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백기사 혹은 흑기사를 이용해서 어느 쪽에 우호 지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이쪽으로 인수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이 경영권 분쟁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란지 중간에 어디서 끼어들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지만 시황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일련의 사건이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프로세스이다 라는 걸 좀 알고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상황이고 이게 고려아연과 영풍하고의 관계에서도 유사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비교적 최근 거죠.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항공산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잠깐 제시가 됩니다. 물론 영화상에서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프리포트라는 그 개념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항공업을 영위하는 그 공항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사치품들, 귀중품들을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탈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의 어떤 유통 경로를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공항에 특정 항공사를 이용해야지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영화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프리포트 안에 로타스라는 회사가 영화에서 이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기술, 그 회전문을 여기다 안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비밀스러운 공간, 그들만이 이용하는 어떤 이런 프리포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공산업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산업이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그냥 이제 여객기로서 항공사를 생각했었을 때는 뭐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과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상의 배경을 좀 통해서 현실에 좀 비춰 봐보자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항공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혹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 건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영권 분쟁 사례와 관련된 제 견해 그리고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어떠한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분쟁 사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뭐 기술이라든지 안보적인 차원에서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요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요런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경영난이라는 차원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 요거를 2부 시간에 좀 더 강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설명입니다. 다시 그 다크나이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배트맨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오너가, 회사의 오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웨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로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그 배역이 있습니다. 배역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엔지니어가 이 오너인 브루스 웨인한테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주주들의 민심을 좀 달래는 그런 역할,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핀잔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이 배트맨은 공익 활동,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악당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공익 활동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웨인 코퍼레이션의 막대한 R&D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악당을 때려잡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배트맨 카, 뭐 배트맨 뭐 비행기, 뭐 전투기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만드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악당을 때려잡는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트맨은 비밀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당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는 게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은 엄청나게 처바르는데 돈은 안 벌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 웨인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약탈이 되는 기업들이 갖는 아주 전형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주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야지 이 최대 주주, 이 오너가 기업 경영을 개판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실패이다. 라는 그 책임을 물으면서 나가라는 명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배트맨에 대한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브루스 웨인이 굉장히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죠. 그 부모님이 원래 있었었고, 그 부모님 회사가 웨인 코퍼레이션이었는데, 같이 이제 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금품을 빼앗긴 다음에 그 강도가 총으로 쏴서 어머니 아버지를 그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되게 되고, 그 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는 뭐 그 어둠을 지키는 뭐 이런 배트맨 영웅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서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영화상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간 보면은 부모님 회사를 어린 나이에 물려받아서 경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이제 이미징이 있다라는 거죠. 영화상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야, 얘가 지금 경영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어린 나이에 재벌이 돼서 개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수익성이 착살나고 있지 않느냐. 얘 쫓아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실적이 개판이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요 밑에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최대 주주인 이 브루스 웨인, 뭔가 딴 주머니를 찬 것 같다. 한번 털어봐야겠다 하면서 혹시 배임
횡령 이런 거 관련된 상황이 있는지 검찰 불러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탈탈 텁니다. 그래서 이 오너를 엄청나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가총액이 하락하게 될 거고,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 자본 확충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자본력도 축소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겪게 되었을 때 회사가 흔들흔들 거리게 되고, 그 흔들흔들 거리는 틈을 이용해서 기술을 약탈하려고 하는 자가 경영권 분쟁을 탁 걸어가지고 본인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이를 최초의 오너를 이제 쫓겨내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화상의 이야기긴 하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그 경영권 분쟁 사항을 굉장히 잘 녹여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영권 분쟁 사례를 한번 빗대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기사 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 주주인 영풍과 손을 잡은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를 지적하면서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 최씨 오너 일가가 개판을 치고 있다.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를 높이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고려아연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신사업 투자금을 모두 차입, 빚이죠, 빚. 빚에 의존하게 되면 부채 부담은 더 심화될 거다. 그래서 경영을 개판치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좀 위험한가 싶어가지고 뭐 재무제표상 뭐 성장성 지표, 뭐 수익성 지표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건정성 범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와져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 뭐 100%가 훨씬 넘어간다든지 혹은 뭐 자본 잠식에 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등 없어요. 회사가 올해 전서부터 굉장히 튼튼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들은 어쨌든 이런 명분을 내비쳐야지 본인들이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주장의 근거로서 21년도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수익성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순이익 증가율 요게 내려가고 있죠. 매출액 증가율도 내려가고 있고 뭐 에비타도 내려가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부분, 요런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할 정도의 수준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인데 앞으로의 고려아연이 성장성 지표라든지 재무적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경영난이 좀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고려아연의 지금 본래 지주인 그 최씨 오너 일가가 자사주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죠. 왜냐하면 지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2조 7천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지금 더 살려고 했는데 이게 빚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빚을 써서 주식을 사는 만큼 이제 이자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한번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대략 1,890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빚을 쓰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36.5%의 부채 비율이 56.7로 증가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절대 아니에요. 100%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의 증액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상 막대한 빚이 필요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아연을 비롯해서 뭐 금속 혹은 비철 금속을 이렇게 재련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이미 쌓아놓은 돈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빚을 막대하게 질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걸 빚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증가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가 경영난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된다 하면 이제 회사의 뭐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자, 회사의 신용도가 흔들리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서 채권의 이자율이 또 올라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 빚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생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게 되면은 빚에 대한 규모를 더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 및 재무적 건정성 악화 위험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요게 고려아연이 좀 염두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경영권 분쟁이 생김에 따라 어쨌든 경영난 문제, 수익성 악화 및 재무 건정성 악화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 TA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이 파이낸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논란에 휩싸인 TA 항공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잦은 지연, 실적 악화, 경영권 분쟁 조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짐으로서 이미 실적 악화와 그리고 이 항공사가 자꾸 지연을 한다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의 지연 문제가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 지연의 이유가 좀 수익적인 문제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목적지가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두 번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승객을 한 비행기로 합쳐서 한 대만 띄워서 보내게 되면은 비용을 아낀 다음에 승객을 다 목적지로 데려가 줄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편법, 꼼수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아치 짓을 잘 안 하지만 해외 항공사 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데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지게 되게 되면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잦은 지연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회사는 경영난, 실적 악화 문제가 좀 더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잦은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 그리고 실적 악화에 더해 경영권 분쟁 조짐도 우려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잠깐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대다수의 항공사가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23년, 그리고 24년은 아직 그 반기밖에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12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6월까지만 집계를 했었을 때는 여기도 마이너스 적자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년째 적자 지속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2월이다 하면은 3년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12월까지도 적자다 하면은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3년이라는 시간 이상 적자를 계속 기록하게 되게 되면은 조금 좀 성장성이 수익성이 많이 안 좋구나. 투자하기 그렇게 적합한 회사라고 보긴 좀 힘들겠구나. 이런 평가를 좀 하게 되죠. 근데 TA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난이 심해지게 되게 되면은 이 TA 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약탈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게 되죠. 최대 주주가 장사를 개판으로 하면서 경영을 그지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꼬라지가 나는 거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나를 응원해 줘라 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 시도가 정당성을 갖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영난이 안 좋은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권 확보에 대한 시도를 할 준비가 잘 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부 시간 경영권 분쟁의 시황적 해석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1부 시간을 통해서 뭐 특정 기술 혹은 이제 국가 안보 이런 거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영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시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주식시장이 과연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분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기준으로서 손쉽게 지배 지분을 더 확보를 해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라면은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게 됐을 때 우호적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될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뺏으려고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시황적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 방송을 많이 들었던 분들한테는 표현을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한 입에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입이 찢어지겠죠. 즉 커다란 덩어리를 한 입에 먹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규모가 너무 크면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초코파이 뭐 반에 반만큼, 뭐 저는 이제 쪼리퐁이라고 많이 표현했었는데 초코파이만한 사이즈를 이제 쪼리퐁만큼 줄여놓고 쪼리퐁 5알을 한 입에 털어 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어린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겠죠. 즉 이 에쿼티, 이 지분의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선행 조건이 돼야지 쉽게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즉 회사의 자본력을 이렇게 축소시켜 놔야지 경영권을 뺏어가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거죠. 이 에쿼티를 수축시키기 위해,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 개념으로 보았을 때 주가를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주식 수량을 줄어뜨린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식을 떨어뜨린다라면은 말 그대로 뭐 시황에 좋을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이 저렇게 뭐 약탈의 대상이 돼서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초코파이만한 사이즈를 쪼리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를 떨어뜨린다든지 발행 주식수를 떨어뜨린다든지 해야 된다는 뜻인데, 주가를 낮추려면은 그쵸, 당연히 뭐 우리나라 우량주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증시가 좋을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주가를 낮춰버리게 하려면은 뭐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던가 해야 되겠죠. 살려고 하는 니즈를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회사 안 좋은 회사야. 아까 전에 뭐 그 다크나이츠 얘기를 했으니까 웨인 코퍼레이션이 아빠 회사일 때는 브루스 웨인 아빠 회사일 때는 괜찮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멋모르는 애가 이어받아가지고 가업 승계를 해가지고 경영을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예전에 웨인 코퍼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투매를 유발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 악화,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래서 경영난이 여기에 쓰여지면 되겠죠. 그리고 악재성 루머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털려고 하는 사람을 늘리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을 줄여내는 그런 작업이 이행이 되게 되면은 주가를 낮추면서 시총 규모를 줄이고 이것이 에쿼티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를 건드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이 발행 주식 수를 한번 낮춰보겠다 한다라면은 이거는 더 힘들죠. 주식은 한번 발행이 되게 되면은 이 발행된 주식 숫자가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되게 됩니다. 뭐 감자를 한다든지 뭐 소각을 시킨다든지 하는 재무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딱히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에쿼티 자본에 대한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발행 주식수를 움직이는 방법보다는 이쪽이 택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시황은 당연히 같이 동반 하락을 하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실제로 이 경영권 분쟁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어떠한 주가 추이를 가져왔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고려 아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월봉상 차트를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추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24년도입니다. 요 세로축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24년 1월, 2월, 3월, 4월이에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 이슈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6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붙으니까 지분 경쟁이 붙으니까 이게 다시 쭉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 현재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그 전에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물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비교적 튼튼합니다. 물론 23년도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죠.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22년 10월 달 당시 그때 지수가 제일 안 좋았었어요. 21년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고 그리고 22년도 10월 달 당시에도 거의 뭐 코스피가 2,300인가 그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쫙 올라가 줬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고려 아연은 2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황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연이니까 비철금속 가격 올라갔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때 수혜주라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내려온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지수 흐름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주가지수는 이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오히려 하락하게 됐다. 그러더니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분쟁 이슈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이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주가가 뭐 충격적인 하락으로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볼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얘는 아까 그 재무제표에서도 상태가 좀 안 좋은 걸로 봤었었는데 주가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21년도 6월달 당시 그때 코스피가 뭐 그 3,300포인트인가 기록하면서 최고점을 쪘었었죠. 그때 맞춰서 TA 홀딩스는 1,709원까지 올라가져 있었었고 그 이후에 22년 10월달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421원 동전주로 전락을 하게 됐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낮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24년도니까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죠?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것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게 됐는데 그 분쟁 이슈가 붙기 전에 이렇게 자본에 대한 사이즈가 크게 줄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분쟁이 붙게 됐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지분을 확보하기 용이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경영권 분쟁이 붙는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경영난에 위험이 노출되게 되면서 재무적인 부분에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 재정적인 부분에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자본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주가 하락이 선행된다라는 점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사 사례들이 만약에 이제 더 생겨나간다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경영난 플러스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경영권 분쟁이 다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황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인지가 되셨으면은 요거는 보너스 사례인데 하이브라는 엔터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하이브라는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도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1년도 11월 당시에는 42만 1,500원까지 기록이 되면서 주가가 꽤 높았었는데 10만 원까지 4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18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본의 약간 좀 축소 과정, 시총 규모의 좀 축소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왜 이 사례를 좀 이 타이밍에 유사 사례로 좀 비추어 보려고 하냐면은 이 회사도 뭔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이 민희진이라는 프로듀서하고 이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하고의 다툼이 크게 좀 세간의 화제가 됐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개저씨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게 됐었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게 또 임팩트가 컸죠. 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뭐 여자하고 그 미국 어딘가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이렇게 사진이 찍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젊은 여자랑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뭐 약간 뭐 연예계 스폰 뭐 그런 관계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확실한 정황은 보진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시선들이 잡히게 되면서 안 그래도 개저씨라고 해놨는데 더 개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면서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점점 나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주주의 흔들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하이브의 간판 스타라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군입대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휴식기 동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의 지배 구조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31.5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분율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주주들이 뭐 넷마블, 두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기업에서 보유한 지분이고 특정 인물, 개인으로서의 보유 지분은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니까 당연히 지분이 굉장히 높죠. 원래는 40%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31.5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핫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뉴스인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 뉴진스의 멤버 한이라는 그 친구가 뭐 국정감사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국회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왔습니다. 그래서 왜 뭐 갔다 왔냐 살펴보니까는 이 그 뉴진스 멤버 이 친구가 하이브 소속 뭐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약간 이제 놀림을 당했다, 뭐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뭔가 이렇게 근로자로서의 인권 침해를 당한 그런 이제 사례로서 이렇게 뭐 참고인 출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뉴진스라는 그룹은 여기 민희진 이 프로듀서의 레이블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도어 그쪽 소속인데 그 어도어가 하이브의 소속 레이블로 있다가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게 되면서 하이브라는 회사가 이 어도어의 이 뉴진스를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엄청 높은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이 하이브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에 대한 이미지가 또 계속 또 격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하이브 내에서도 뭔가 앞으로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방시혁 지분이 빼앗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뭔가 좀 비슷한 프로세스가 개인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보너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브는 뭐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회사도 아니고 뭐 특정 기술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뭐 이런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뺏는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해 드린다라면은 엔터 산업, 즉 문화 산업이죠. 문화 산업은 한편으로 민심을 만드는 창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국민적 정서를 갖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런 연예, 기획, 문화 이런 산업들이 최초에는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 활동을 위해서 시작을 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미지가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원적인 목적성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 멤버가 뭐 중국에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왔다. 그러면 이제 뭐 반중 정서 일어날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서가 약간 좀 애매하죠.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제 강점기 생각하면은 이를 바득바득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뭐 특정 연예인이 뭐 일본에서 뭔가 좋은 인상을 받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라면은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국제적인 외교 정서를 만드는 데에도 연예인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미래로 가게 될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지분 확보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엄청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다 살펴봤고요. 총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당사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즉 수익이죠. 경영권 분쟁이 붙는 회사가 생기면은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성이 내 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주식을 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많은 투자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이 사이에 기업 약탈을 위한 다방면의 작전들이 어쩌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같은 경영권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시황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들이 약탈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영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갖는 메시지, 이 부분에 우리는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중요성이 어떠한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여러분도 본 내용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우리의 시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지 부정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분 다툼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효과만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난 환경 그리고 자본 축소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염두하시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시황적 해석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